자, 우리가 차트에 캔들이 존재하고요. 그 캔들의 이동평균선을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으로부터의 상단과 하단에 밴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볼린저 밴드 지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데 볼린저 밴드, 이놈의 지표는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하나의 지표를 다루는 200페이지 이상의 책이 이 정도로 많은 지표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책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정말 많은 딱 하나의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를 다루는 책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라는 하나의 지표와 관련된 논문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는 1980년대에 나온 지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연구가 활발하게 논문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만 개가 검색이 되네요. 네, 그래서 굳이 저 같은 놈이 이거 좋다 입을 떠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되고 사랑받는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게 자명한 거죠. 네, 그래서인지 우리 알고리즘 트레이딩 커뮤니티의 전략 공유 채널에서 가장 유명한 전략 중에 하나가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매매일지 채널에서도 이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성과를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에 대해서 정말 처음부터 스크립트를 넣고 그 스크립트에 있는 설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 끝까지 다 설명을 해보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아예 자동 매매까지 연동하는 방법까지 모두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혹여나 실전 매매를 안 하시더라도 이 볼린저 밴드라는 지표는 정말 한 번쯤은 내가 백테스팅을 이리저리 해보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해보는 것도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 트레이딩 커뮤니티의 전략 공유 채널로 들어오시고요. 혹시 디스코드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설명란이나 댓글란에 제가 이 디스코드 커뮤니티 초대 링크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공유 채널에 들어와서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 이거를 누르면은 이 전략 페이지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소스 코드 찾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스 코드를 힘들게 찾지 마시라고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커뮤니티 전략 스크립트 최신 링크 모음이라는 제 게시글이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요.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 그래서 모얼머니님이 올린 전략 2023년 10월에 올린 전략 소스는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계속 발전해 오고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발전해 오고 다듬어지고 있는 전략의 소스 최신 버전은 이 밑에 있는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신 버전을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누르면요. 이런 식으로 희노니님이 올려주셨어요. 희노니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세팅 값들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백테스팅 결과를 쉽게 볼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자동 매매를 하기 위한 포화봇 연동 코드도 알아서 다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먼저 여기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면 이런 식으로 메모장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장에 있는 것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모두 선택이 되죠. 모두 선택을 누르고 다시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뷰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딩 뷰로 접속을 해서요. 파인 에디터를 열어주시고 열기를 누른 다음에 새로운 전략 스크립트를 생성을 합니다. 여기 생성된 스크립트는 지워주고 아까 복사했던 것을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클릭을 해서요. 여기에 스크립트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우클릭을 다시 해서 차트에 넣기를 누릅니다. 네, 그러면 잘 추가가 됐으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하고 종료하는 신호가 뜨면은 잘 추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심볼을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심볼 찾기를 누른 다음에 자, 우리가 선물을 한다면요. 끝에 .p가 들어가야 됩니다. .p. 그래서 앞에는 비트코인, BTC/USDT를 쓰고 .p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소는 여기 오른쪽에 표시가 되죠. 바이낸스, 비트겟, 바이비트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래소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은 시간, 타임프레임이 2시간 봉 기준입니다. 그래서 2시간으로 바꿔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략을 넣고 심볼 선택하고 2시간 타임프레임을 맞췄으면은 얼추 준비는 된 것입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전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이루어 와서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기 편한 대시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런 눈으로 보기 편한 대시보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설명을 하면요. 왼쪽은 수익거래수, 손실거래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백테스팅을 보는 거죠. 백테스팅을 한눈으로 쉽게 볼 수 있게 해주는 테이블이라고 보면 되고요. 가운데는 월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수익과 손실을 표현하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기준으로 표시하는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세팅 값들, 이 전략의 핵심은 세팅이에요. 여러 가지 필터들도 존재하고 볼린저 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풋 값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테이블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여기 보이는 이런 설정들 있죠. 설정들을 조정을 해서 여기 가운데의 백테스팅 결과, 왼쪽에 추가적으로 보이는 상세적인 백테스팅 결과를 확인해서 이 전략을 개선해 보는 거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들어가 볼 겁니다.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요. 여기 톱니바퀴 버튼이 보입니다. 이게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설정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 창이 열리고요. 인풋, 속성, 모습, 보임 중에 우리는 인풋을 건드리면 됩니다. 자, 참고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인풋은 여기에서 같이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만든 인풋을 항상 확인하려면 열어봐야 되니까 눈으로 보기 쉽게 이 안에다가 표현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인풋의 가장 첫 번째 영역 있죠? 이 첫 번째 영역이 자동 매매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팅을 다 끝내고 나서 할 겁니다. 세팅이 다 끝나야 우리가 자동 매매를 시작할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엔트리 사이즈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min amount decimal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min amount decimal은 소수점 자릿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소수점 자릿수. 우리 각 코인마다 소수점 자릿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요. 각각 거래소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래소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나는 바이낸스에서 자동 매매를 하겠다. 그럼 바이낸스 퓨처스 페이지에 들어와서 BTC/USDT를 찾아야겠죠. 나는 비트코인을 하기 때문에 BTC/USDT를 찾아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오른쪽에 이제 사이즈를 입력하는 창이 있는데 USDT로 돼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코인명으로 바꿔주세요. 비트코인이면 BTC고 이더리움은 ETH겠죠. 그래서 그 코인명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사이즈 창에다가 0을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최소 수량이 0.002개다 라고 나오죠. 이게 최소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지금 소수점 몇 자릿수까지 지원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럼 이거 눈이 있다면 세 자리죠. 세 자리이기 때문에 3이구나. 세 자릿수구나 라는 거를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트레이딩 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데시말이 뭐다? 소수점 자릿수라고 했으니까 아까 비트코인 세 자릿수가 맞죠? 그래서 3을 적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소 수량도 지켜줄 겁니다. 나중에 0.001개를 주문하면 에러가 날 거예요. 최소 주문 수량을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200 정도는 채워놔야겠죠. 그냥 맘 편하게 $1000 넣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 나는 이더리움을 할 거다. 그럼 이더리움을 눌렀을 때 사이즈 창에다가 0을 눌렀을 때 최소 수량이 0.006개라고 뜨고 이거는 소수점 세 자릿수죠. 그럼 이것도 데시멀을 3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한번 제가 솔라나를 가서 보겠습니다. 솔라나에 사이즈 창에 0을 넣어보면은 최소 구매 수량이 1개래요. 소수점이 없죠. 소수점이 없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데시말에 0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시 트레이딩뷰로 와서 봤을 때 데시말을 0으로 했다는 거는 소수점이 존재하지 않는, 소수점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0을 적어준다고 보면 되겠죠. 자, 페페라는 코인입니다. 0을 넣어볼게요. 최소 구매 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수점 없죠? 데시멀이 뭐겠어요? 데시멀이 0입니다. 자, 도지입니다. 도지에다가 사이즈 창에 0을 넣었어요. 30개네요. 소수점이 없죠? 0입니다. 소수점이 없으면 데시멀은 무조건 0을 넣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시멀 설정을 잘못하면은 이런 식으로 진입 종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있는데 0을 써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3으로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수점 세 자릿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3을 넣으니까 이제는 잘 진입하는 걸 볼 수 있죠. 데시멀을 잘못 넣으면 진입 종료가 안 되니까요. 이거를 보시면서 뭔가 진입 종료가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데시멀 설정을 먼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체크박스를 체크하면요. 이것은 우리가 자본금을 복리식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 밑에 지금 롱 엔트리 사이즈 100%라고 돼 있죠.
롱 진입 수량이 100%인데 얘가 체크돼 있어요. 그러면 자본금을 100%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1000를 100%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 수익을 봐서 $1100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진입할 때는 몇 달러로 진입할까요? 이게 체크돼 있으니까 모든 자본금을 100% 쓰기로 했죠. $1100로 진입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익을 봐서 $900를 수익을 봤어요. 그럼 $1100에서 $900 수익을 봤으니까 $2000죠. 그럼 $2000 100%로 진입을 합니다. 이걸 체크했기 때문에 체크했다는 건 내 자본금을 복리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복리식 운영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체크를 해제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롱 엔트리 사이즈나 숏 엔트리 사이즈는 다 수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량을 우리가 퍼센트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캐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캐시는 내가 고정된 금액으로 진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두 놈을 다 캐시로 바꾸면은 이젠 이거는 100%가 아니라 $100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는 100테더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백테스팅 할 때는 저는 퍼센트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캐시를 고정해서 하면은 백테스팅 결과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한 백테스팅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퍼센트로 고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 설정은 어디에서 하냐? 우리 속성창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속성창에 내가 초기에 얼마를 진입할 건지 초기 자본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을 넣으면 1000테더고요. 10,000을 넣으면 10,000테더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초기 자본금에 따라서 100%로 복리식으로 진입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엔트리 사이즈 설정은 끝났고요. 우리가 이 부분 설정한 게 지금 여기 오른쪽에 테이블에 여기 표시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 3은 여기 설정한 데시멀이죠. 두 번째 true는 이 체크를 하면 true라고 뜹니다. 그 다음에 100은 여기 엔트리 사이즈 100이겠죠. 퍼센트는 여기 퍼센트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설정한 대로 여기 표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정이 다 끝나고 여기서 그냥 편하게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꾸는 대로 연동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2로 바꾸면요. 여기 이 부분도 이제 곧 2로 같이 연동이 돼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잘 바뀌는 게 확인됐죠? 다시 3으로 돌려놓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Colored by Volume이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설정이에요. 이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은 거래량에 따라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 가장 밑에를 보면은 엔트리 볼륨 엑스트라 하이라고 되어 있죠. 엄청나게 큰 거래량에 진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엄청나게 큰 거래량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만약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클 때는 진입하기 싫다라고 하면 이거를 해제하면 되는 거고요. 체크를 한다면 엄청나게 큰 거래량에 진입을 하는 거죠. 반대로 작은 거래량에 진입하고 싶다면은 체크하고요. 작은 거래량에 난 진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필터의 느낌이죠. 내가 체크를 안 하면은 필터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반반 나눠져 있잖아요. 왼쪽이 롱이고 오른쪽이 숏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반반 나눠진 부분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럼 왼쪽이 롱이고 오른쪽이 숏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 관련 설정은 모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량에 대해서 그냥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체크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필터링 목적이면 해제를 하세요. 만약에 나는 작은 거래량에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 해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는 다 체크하고 쓰는 분위기라서 저도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인데 볼린저 밴드 설정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이 롱, 오른쪽이 숏 설정입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롱 진입을 할 것인지 숏 진입을 할 것인지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에 나는 롱충이다, 롱만 하겠다라고 하면은 숏을 해제하면은 오로지 롱만 진입하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롱만 진입할 거면 롱만 체크하고요. 숏만 진입할 거면 숏만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두 개가 다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롱도 진입하고요. 숏도 진입하는 것으로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클로즈 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말 그대로 종료할 선을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은 기본적으로 볼린저 밴드 라인을 돌파했을 때 진입을 하고 종료를 합니다.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롱 진입을 하고 있는 롱 엔트리가 보이죠? 여기가 왜 진입을 했냐면 볼린저 밴드를 위로 상단 돌파를 하고 봉이 마감됐기 때문에 다음 봉 C가에 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롱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돌파할 때 진입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클로즈 라인은 그래, 진입은 했으니까 종료는 어느 선에 할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은 로워로 돼 있습니다. 로워는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죠. 그래서 지금 롱이 종료한 구간을 보면은 이 봉입니다. 이 봉에서 종료했던 이유가 뭘까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아래로 돌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단선을 설정한 대로 딱 맞게 종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어가 아니라 만약에 베이시스로 바꾸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 빨리 종료를 하게 됐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베이시스는 중간선을 의미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간선을 돌파할 때 롱을 종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하실 때 내가 빨리 종료할 거면은 중간선을 쓰면 될 거고요. 만약에 조금 더 기다려서 아예 하방 추세가 나올 때 종료하겠다라고 하면은 로어를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전략은 상단과 하단을 건드리기 때문에 기본값은 로어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MA 타입은 이동평균선에 어떤 유형의 이동평균을 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볼린저 밴드 이 중간선이 이동평균선이에요. 볼린저 밴드는 중간의 이동평균선을 기반으로 위아래 상단 하단 라인을 그리는 밴드형 지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선이 이평선인데 그 이평선 종류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이평선은 이거예요. 지금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단순 이동평균이고요. 그 외에 여러 변형된 이동평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MA는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해서요. 가까운 봉에 좀 더 이동평균의 가중치를 두어서 가까운 봉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이동평균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SMA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랭스는 이 이동평균선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15개라는 거는 15개 봉을 평균을 냈다는 거죠. 그거를 평균선으로 그린 게 이동평균선이니까요. 네, 그럼 이 길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것이 대체 무엇을 결정하느냐? 이 길이를 작게 할수록 예민한 거고요. 이 길이를 크게 할수록 좀 둔감한 겁니다. 뭐 둔감한 게 나쁜 표현은 아니고 너무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장 상황, 장이라는 건 이제 봉 캔들의 상황이죠. 캔들에 휘둘리지 않고 싶으면은 크게 두는 거고, 좀 캔들에 기민하게 빠르게 민첩하게 반응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랭스를 낮추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랭스를 건드렸을 때 뭐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트를 이 부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이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봉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기존의 15이동 평균일 때는 15개의 봉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평균선을 따라갑니다. 이 봉을 이렇게 빠르게 반응을 하죠. 근데 제가 이거를 20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200개 봉을 참고하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자, 이렇게 엔터를 누르고 봤을 때 아까보다 선이 좀 누워버렸죠. 아까 선이 완전 꼭대기 절벽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었는데 이 경사가 누워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고 전체적인 추세를 보기 위해서 200개 봉을 평균 냈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봉의 상승에도 조금은 경사도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다시 15를 해서 엔터를 누르면요. 경사도가 아까에 비해서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빨리빨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랭스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봉에 반응하는 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줄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중간선으로 두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볼린저 밴드의 밴드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랭스 밑에 있는 STD로 시작하는 것은 표준 편차입니다. 자, 표준 편차는 뭐냐면요. 여기 중간에가 이동평균선이잖아요. 이동평균선에서 얼마만큼 상단과 하단을 떨어지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폭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2로 돼 있는 것을 5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중간중간에 파란색 밴드가 갑자기 위아래로 더 폭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롱 기준으로는 파란색 밴드이기 때문에 파란색이 늘어났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숏인데요. 숏 기준으로 한번 제가 이 표준 편차를 10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기다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번엔 빨간 밴드가 더 폭이 커지게 된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표준 편차는 볼린저 밴드 이 밴드의 폭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세팅을 초기하기 위해서 이걸 누르고 설정 초기화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시 2랑 2로 돌아오죠. 그럼 이 표준 편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이라는 결국에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 진입하는 건데 그 돌파하는 정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롱 신호가 엄청나게 많죠. 근데 나는 폭을 좀 더 크게 만들어 갖고 좀 더 넓은 밴드를 만들어서 진입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표준 편차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거를 4로 수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기존의 롱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볼린저 밴드 폭에서 조금 더 폭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은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지 않아서 진입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아까보다 진입이 훨씬 줄어서 이거를 필터의 역할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보겠습니다. 지금 숏 진입이 돼 있는데 제가 표준 편차를 늘려서 볼린저 밴드 폭을 넓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숏 시그널이 많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폭을 늘린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중앙선이었잖아요. 중앙선에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진입하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큼 변동성이 클 때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표준 편차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4, 4로 해놓은 상태에서는요. 여기 지금 진입이 한 개도 없죠. 다 빵빵빵빵으로 나오는 거 보면은 4는 너무 오버했다는 거죠. 너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줄이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3.5 정도로 롱을 잡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숏도 3.5 정도로 잡아보죠.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롱 진입과 숏 진입에 따라서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이 표준 편차를 조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입의 횟수를 조절하는 거랑도 일맥상통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표준 편차를 한번 다시 초기화하겠습니다. 설정 초기화를 눌러서 세팅을 다시 초기화해 놓고요. 그러면 다시 신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 min width라는 건 뭐냐면요. 얘는 표준 편차랑 같이 쓰이는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은 횡보를 걸러주는 용도로 만든 요소예요. 제가 한번 min width를요 작게 1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밴드가 쪼그라들었죠. 횡보하는 곳은 쪼그라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표준 편차로 어떤 폭을 정해놓고 횡보를 위한 위스를 지정하면은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쪼그라들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 횡보를 조정하기 위한 min 위스를 지정해 주면은 조금 더 횡보에 대비할 수 있는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럼 미니스 설정이 끝났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설정 초기화를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보이는 Enable BB Diff라는 게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볼린저 밴드 폭에 퍼센트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여기에 지금 횡보하는 구간을 일부러 제가 가져온 건데 이 부분에 한번 아래서부터 하단선부터 상단까지의 퍼센트를 재봤습니다. 자, 6%가 나옵니다. 자, 반면에 조금만 오른쪽으로 갔을 때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 있죠. 이 터지는 구간을 제가 가격 범위로 재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봤을 때 19%가 나오죠. 자, 우리가 이때 진입하면은 참 좋죠. 변동성이 터졌을 때 진입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횡보할 때 진입을 하면은 여기서 진입해서 계속 횡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수수료에 털린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를 걸러내기 위해서 또 이 폭을 보겠다는 거죠. 이 폭이 몇 퍼센트 이상일 때만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진입 안 하자는 거죠. 이런 걸 진입을 피하려고 하는 것을 diff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iff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체크박스 버튼을 체크를 해주고요. diff 퍼센트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책정했을 때 이 횡보하는 구간, 이거는 코인마다 당연히 다를 겁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제가 찾은 횡보 구간은 6% 정도였어요. 제가 이거를 좀 걸러내기 위해서 한 7%로 맞춰보겠습니다. 7%로 맞추면은 여기가 사라져야 됩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횡보했던 곳에서 진입했던 것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diff를 사용하겠다 하면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횡보하는 구간, 내가 설정한, 이거는 상당히 사람마다 주관적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횡보 구간을 찾아서 이것을 제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횡보하는 구간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7%로 설정을 한 거고요. 물론 백테스팅 결과를 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백테스팅 하면서 이거를 조절해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숏도 동일합니다. 체크를 하면은 숏이 활성화가 되고요. 최소 몇 퍼센트 이상 범위가 벗어나야 진입을 할지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밴드형 지표들,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은 켈트너 채널 같은 것들이 있겠죠. 횡보에 많이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사실 모든 지표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가 횡보할 때 참 취약하죠.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한 다양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취사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이 끝났으니까 또 누르고 설정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볼 옵션은 ARMA, 줄여서 ARMA라고 합니다. ARMA라는 새로운 무빙 어버리지, 이동평균인데요. 이걸 한번 제가 롱만 활성화해 보겠습니다. 롱을 체크를 하면은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주황색 선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제가 이거를 좀 티가 나기 위해서 모습을 가서 ARA라고 되어 있는 것을 두께를 두껍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 주황색 선이 알마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마선의 목적은 이 위에서는 롱을 진입하게 할 거고요. 이 알마선 밑에서는 숏을 진입할 목적으로 활성화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한 롱 추세, 이 선 위에 있을 때를 롱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이 알마선을 활성화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이 알마선을 설정을 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 주황색 선 위로는 확실한 롱 추세가 터져 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지가 되는 곳에 딱 주황색 선이 걸쳐져 있게 해놓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봉을 따라가다가 지지가 되면서 퐁 터질 때 이런 게 알마선의 역할을 해서 이때부터 롱 진입을 활성화하는 거죠. 자, 반대로 숏일 때도 이렇습니다. 여기가 숏의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숏의 지지가 돼서 이때부터 나는 숏을 진입하게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알마선을 활성화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활성화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길이와 감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길이를 2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동평균이기 때문에 20개 봉을 참고하니까 좀 더 둔해졌죠. 너무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둔하게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감마도 비슷합니다. 감마를 한번 5로 조정을 해보면은 자, 완전히 누워버렸죠. 이 감마도 이동평균선의 어떤 추세를 계산하는 데 많이 쓰이는 지표고요. 감마가 더 파워가 셉니다. 감마가 세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이 확 누워버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숏을 활성화시키면 이 알마선의 원리는 알마 위에서는 롱 진입만 하기로 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숏을 활성화시키면은 이제는 이 위에서는 숏 진입이 안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숏 진입이 안 일어나죠. 왜냐면 내가 이걸 다 켰기 때문에 알마선 위에선 롱만 진입하고 알마선 밑에선 숏만 진입하게 설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추세를 잡고 그 추세 위에서는 롱 진입을 하고 그 추세 밑에서는 숏 진입을 하는 용도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설정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3개의 필터가 존재합니다. 아까 했었던 알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면 이 밑에 있는 필터 3개는 강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필터를 통해서 내가 걸러내서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볼라틸리티 필터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볼라틸리티 필터는 우리 트레이딩 뷰에서도 볼 수 있는 Fear and Greed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 지표 값을 이용하는 거고요. 역시 이것도 방향성이 아닌 지금 변동성이 있냐 없냐를 체크하는 필터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전략 테스터를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지금 440개의 거래가 있었는데 여기 있는 볼라틸리티 필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Enable Long을 하면요. 자, 440개에서 32개가 줄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에만 진입을 하게 했기 때문에 필터가 걸려서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숏도 동일합니다. 숏도 필터를 걸면 이렇게 트레이드 자체가 확실히 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필터의 역할은 내가 변동성을 기준으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고요. 이 밑에도 동일합니다. 이 밑에 있는 필터들도 다 그런 역할을 띠고 있고 각각 설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랭스, 길이, 봉을 몇 개 볼 것이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생략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길이를 조절하면서 내가 둔감하게 반응할지 예민하게 반응할지 설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기본 설정을 눌러서 설정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보이는 볼륨 OSC 이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을 기준으로 오실레이터 지표를 사용해서 롱과 숏을 진입할지를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볼륨 오실레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체크를 하면은 작동을 하고요. 자, 단기 이동 평균과 장기 이동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데 볼륨이기 때문에 거래량 이동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내부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는 지수 이동 평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거래량 단기 이동 평균을 구하고 10개의 거래량 장기 이동 평균을 구해서 2개의 차이의 퍼센트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가 여기 적혀 있는 숫자보다 크면은 진입을 하는 겁니다. 롱 진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장기 이동 평균이 이렇게 노란색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래량의 단기 이동 평균인 5이동 평균이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렇게 위로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지금 만나는 지점. 이 만나는 지점이 거래량의 차가, 퍼센트 차가 0%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이동 평균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0% 이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만 진입을 하겠다라고 허용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단기 거래량이 터져 나오는 시점, 장기 거래량을 뚫고 터져 나오는 시점부터 진입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이 부분이 0이 아니라 만약에 3으로 바꾼다면 한 이쯤에서, 여기가 한 3% 차라고 하자고요. 3% 차인 이쯤에서 진입을 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기본은 0으로 돼 있다는 건 단기가 딱 뚫고 나오는 그 시점부터 진입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숏도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하고요. 설정을 따로 줄 수가 있습니다. 숏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5%보다 위로 터졌을 때 진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놓고 숏을 체크하면 되겠죠. 자, 볼륨 오슬레이터 설명이 끝났으니까 다시 기본 설정을 눌러서 설정 초기화를 누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AI 트렌드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머신러닝 쪽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K-리얼리스트 네이버스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가격을 예측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을 하는데 그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내가 올라가고 싶은 가격과의 거리와 내려가고 싶은 곳의 가격과의 거리를 재서 거기서 가까운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예측한 롱과의 가격이 가깝다고 예측이 되면은 롱 방향으로 진입을 하게 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런 설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면은 롱에 대해서 그러한 트렌드 필터가 들어가고, 만약에 롱 방향으로 신호를 준다면은 롱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HL2부터 해서 SMA, WMA, EMA, HMA, VWAP, 이거는 한국어로 자동 번역이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내가 예측할 것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그냥 하이, 로우, 고가와 저가를 이루 나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치에 가까운 쪽으로 다가가는 그런 필터였죠. 그래서 이 타겟 밸류가 그것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래서 기본은 프라이스 액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프라이스 액션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설정은 예민한지 둔한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동평균선의 길이처럼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조정해서 민감도를 조절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AI 트렌드 필터까지가 진입을 관장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죠. 이 볼린저 밴드만을 쓰기보다는 다양한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볼린저 밴드만의 설정뿐만 아니라 그 밑에 다양한 필터들이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는 아닙니다. 이 필터는 내가 선택에 따라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예 체크 안 하고 쓰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반대로 여러 개를 체크해 놓고 필터링 하면서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각자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진입과 관련된 설정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General Take Profit Stop Loss는 모두 종료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결합해서 그리고 필터까지 써가면서 이 위에서 열심히 진입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언젠간 진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종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세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나온 ATR 랭스는요. 이거는 봉 길이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봉 길이 평균 구해서 뭐하냐? 그 봉 길이의 평균을 손절할 때 쓸 겁니다. 손절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ATR 랭스의 이 길이는요. 여기 밑에 보이는 스탑 로스 있죠. 손절을 위한 설정과 서로 연동되는, 서로 관련이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게 차트를 준비했어요. 진입을 하고 손절가가 여기 위에 그려졌습니다. 여기 위에 이 하얀색 선 조그맣게 보이는 거 보이죠? 이 하얀색 선이 손절가가 그려진 거예요. 이거는 14개 봉의 봉 길이를 참조해서 그린 손절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14를요 1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개 봉의 봉 길이를 기준으로 손절가를 그리겠죠. 그래서 1로 바꾸고 엔터를 누르면요 여기 손절가가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엄청 밑으로 내려갔죠. 손절가가 매우 길어졌습니다. 자, 왜냐면 그 한 개 봉이 지금 어땠기 때문인가요? 너무나 큰 봉이죠. 너무나 큰 봉이기 때문에 봉 길이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손절가도 크게 내려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TR의 평균 봉 길이에 의해서 손절가가 계산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4를 하면은 14개 봉의 평균 봉 길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손절가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 봉만 봤을 때는 손절가가 크게 잡히지만
그 이전 봉들 13개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는 봉 길이가 요놈들은 작잖아요. 이것들에 비해선 봉 길이가 작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서 손절가가 위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요약해서 말하면 ATR 랭스를 1을 쓰면은 이전 봉에 완전히 좌우되는 손절가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 ATR 랭스의 숫자를 늘린다면은 그 전들의 봉까지 같이 고려해서 손절가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익절은 건너뛰고 바로 스탑로스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손절에 관련된 설정에서는요, 처음에 트레일링을 켤지 말지를 선택하는 드롭다운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은 꺼져 있고요. ON이나 TP나 제가 소스 코드로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이거 두 개 아무거나 선택하면은 트레일링이 켜집니다. 그래서 ON을 쓰면은 트레일링이 스탑에서 작동을 해서 고정된 손절이 아니라 따라가는 트레일링 스탑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켰을 때 이 손절가를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점점 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트레일링 옵션이고요. 만약에 이 트레일링 옵션을 끄면은 손절가는 고정되어서 이렇게 흰 선이 쫙 가로로 고정되어서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메소드는요, 우리가 손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를 누르면요, ATR이 있어요. 자, 이 ATR이 아까 위에 설명했던 이 ATR 랭스와 관련이 있겠죠. 이 ATR을 설정하면요, ATR로만 손절을 잡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퍼센트를 설정하면은 퍼센트를 기준으로 손절하는 거를 잡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트만 골랐을 때는 이 밑에 이 스탑로스에 있는 이 숫자가 퍼센트가 되는 겁니다. 7%에 손절하게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7% 손절로 잡아 놓으니까 여기 밑에 7% 밑에서 손절가가 그려진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것을 ATR로 변경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손절가가 ATR에 의해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TR 랭스는 14기 때문에 14개 봉의 봉 길이 평균을 가지고 손절가를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 기본값으로 되어 있었던 버스는 말 그대로 이 두 개를 다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ATR도 손절을 하고 퍼센트도 손절을 하는데 그 중에 진입가에서 가까운 것을 손절가로 잡겠다는 겁니다. 아까 퍼센트로 했을 때는요, 손절가가 이 밑에 있었고 ATR로 했을 때는요, 손절가가 진입가랑 가까웠죠? 그럼 둘 중에 가까운 걸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보스로 설정을 하면은 ATR을 가져다가 손절가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것은 웬만하면 기본값인 버스를 추천드립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가까운 걸 가지고 손절을 잡고 싶으면은 이 버스가 제일 만만한 거죠. 그래서 이어가서 스탑로스에 7 있는 거는 이거는 퍼센트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7%에서 손절 설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밑에 멀티플라이어는 ATR과 관련된 설정입니다. ATR에서 우리가 ATR 랭스를 가지고 봉길이 평균을 구하잖아요. 거기에 멀티플라이어는 그 봉길이 평균만 가지고 하지 말고 곱하기를 해서 2를 곱해서 좀 더 널널하게 손절가를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2가 아니라 1.5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손절선이 살짝 위로 올라오겠죠. 왜냐면 제가 1.5로 곱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는 2를 곱했으니까 더 밑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2를 넣었을 때는 좀 더 아래로 벌려지는 거를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래서 기본값인 버스를 설정했을 때는 스탑로스도 먹히는 거고 멀티플라이어도 먹히니까 둘 다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퍼센트로 바꿨다면 여기 있는 스탑로스에 있는 이 퍼센트만 먹힐 거고요. 만약에 ATR을 선택했다면 이 밑에 있는 멀티플라이어 그리고 저 위에 있는 ATR 랭스가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숏은 당연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자, 초기화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롱 브레이크 이븐, 숏 브레이크 이븐인데요. 이건요, 우리가 본절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체크를 한다고 여기 있는 손익절에 대한 순익과 승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왜 안 먹히냐? 왜냐면 분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옵션은 분할 매도를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테이크 프로핏 할 때 50% 반씩 털어내게 해보겠습니다. 50%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를 50으로 맞추고요. 롱 브레이크 이븐과 숏 브레이크 이븐을 모두 체크한 상태에서 이 옵션이 작동합니다. 이 옵션은 분할 매도일 때 작동을 하거든요. 자,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요. 지금 여기서 진입을 하고 한번 익절을 했죠. 근데 익절하자마자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여기 있는 손절가가 본절가로 맞춰졌습니다. 진입한 가격으로 손절을 이동시킨 거죠. 근데 이게 결국에
본 가격이니까 본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절가를 유지하면서 이거 분할 매도였잖아요. 50% 털어냈고 다음 50%가 털어낼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봉이 계속 진행되다가 언젠가는 저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때는 볼린저 밴드가 아래로 돌파했을 때, 롱 기준으로는 볼린저 밴드가 아래로 돌파했을 때 반을 털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처음에 익절이 되면은 본절로 스탑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길게 끌고 가서 다음으로 방향이 역방향 추세가 올 때 정리하고 싶은 목적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롱 브레이크 이븐과 숏 브레이크 이븐을 체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은 롱 브레이크 이븐, 숏 브레이크 이븐을 쓴다는 거는 분할이 설정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분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은 본절할 그런 기회도 없죠. 그냥 한 번에 다 팔아버리니까요. 자, 기본 설정 누르고 다시 초기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있는 ATR 랭스와 스톱 로스를 통해서 손절과 관련된 설정은 모두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익절과 관련된 테이크 프로핏 설정입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거는 T5%라는 건데 트레일링 오프셋 설정입니다. 이것도 트레일링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체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자동 매매할 때는 트레일링 오프셋이 이 차트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와 실제가 다르니까 백테스팅도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을 안 드립니다. 물론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겠죠. 체크하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실시간과 백테스팅이 다르니까 여기 있는 거 이제 믿지 마시고 그냥 실시간성에 의존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백테스팅을 무조건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걸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체크하지 않고 이것을 참고하고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소드는요. 여기 밑에 있는 메소드랑 같은 의미예요. 익절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해서 기본은 퍼센트로 돼 있고요. 아까 여기서 봤던 옵션처럼 ATR, 보스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설명이 중복으로 하게 돼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퍼센트를 설정했으면은 여기 있는 프로핏 퍼센트를 따라갑니다. 2%에 익절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스탑로스 7이었으면은 7%에 손절하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만약에 ATR을 선택하면은 여기 있는 ATR 랭스와 이 밑에 있는 멀티플라이어에 영향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를 선택하면은 둘 다 계산을 하되 가까운 거를 따라가는 걸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본값은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퍼센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퍼센트가 단순하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퍼센트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에 익절하는 것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제가 한번 전략 테스터를 확인해 보면요. 여기 지금 익절한 부분은 전부 2%로 찍히고 있죠. 이거 2%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수료를 고려했기 때문에 수익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잘 보시면 속성에 수수료 커미션 0.05% 설정되어 있죠. 우리가 사고 팔아야 되니까 2배 하면은 0.1%죠. 그래서 1.9%가 뜨는 겁니다. 수수료 0.1이 빠진 거죠. 자, 그럼 나는 2%에 맞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된 기분이네요. 2.1을 넣으면 되겠죠? 어디 갔어? 여기에 2.1% 익절을 넣으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2%로 맞춰지겠죠. 그래서 2.1로 고쳤을 때 여기가 전부 2로 바뀐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퍼센트로 하고 프로핏에 설정된 퍼센트로 익절 주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기본 설정을 누르고 설정 초기화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볼린저 밴드에 관련된 설정 설명을 모두 진행을 한 것이고요. 자, 이 전략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면 진입하고요. 다시 볼린저 밴드를 반대로 돌파하면은 종료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숭고한 뭔가 사이브 같네요. 숭고한 볼린저 밴드 그 자체의 지표의 원리는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진입할 때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한 필터들이 달려있다는 거죠. 볼린저 밴드의 자체적인 설정값도 있고 볼린저 밴드의 폭 퍼센트도 보고 있고 알마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필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변동성과 관련된 볼레탈리티 필터나 ADX 필터, 거래량과 관련된 오실레이터를 기준으로 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근거들을 여러 개 추가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가 아니고 내가 선택적으로 볼린저 밴드 외의 다양한 요소들을 결정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종료에 대한 것도 다양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입을 하고 나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캔들이 돌파했을 때 종료할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라도 테이크 프로핏을 두어서 혹은 스탑 로스를 두어서 손익절을 미리 할 수 있는 설정도 달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볼린저 밴드를 기반으로 하되 다양한 필터와 다양한 매도 전략을 보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종합 대응 세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항상 우리가 대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트레이딩이잖아요. 그 대응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가 달려 있다고 보면은 이 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이 어떠한 전략이고 이러한 인풋에 존재하는 옵션들이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것들은 우리가 설정을 조정하면서 여기 가운데와 왼쪽에 있는 백테스팅 결과들을 보고 이 전략에 대한 개선을 하는 거겠죠. 전략 테스터의 오버뷰에 나오는 이러한 승률, 순익, 성과 요약에 나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봐도 되고요. 그것을 잘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이 테이블들을 봐도 됩니다. 이거를 조정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전략을 만드는 거고요. 이것에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의 주관적인 판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략 설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커뮤니티를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스코드 트레이딩 커뮤니티의 전략 공유 채널에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이 있고요. 인기가 많습니다. 무려 7,400개의 글이 오가고 있어요. 여기서 각자 어떤 설정을 했는지, 그리고 이 전략은 어떨 때 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설정을 해야 좀 좋은 성적이 나왔는지를 서로 토론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들어보면서 내 전략 설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죠. 네, 그런데 우리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들의 전략의 세팅, 설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뷰를 얻어가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그 사람의 설정값을 맹신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레버리지를 크게 잡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손실폭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최대 손실폭을 위주로 세팅을 잡아가겠죠. 누군가는 승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손익비를 낮춰서라도 승률을 높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리스크를 좀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크게 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각자 설정값들이 다 천차만별이고 그것을 누가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설정을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투자 성향이나 나의 가치관에 맞게 설정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됐을 때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설정을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추상적으로 막 얼버무리면서 말하는 거를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만의 어떤 투자 성향과 가치관이 있겠죠. 그거를 얘기하면서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런 가치관에 맞게 설정을 하니까 나도 내 투자 성향에 맞게 한번 세팅을 해봐야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 볼린저 밴드 돌파 전략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비트코인 선물, 바이낸스 선물을 골랐고요. 데시멀 같은 경우에는 3을 썼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최소 주문 수량을 봤을 때 소수점 3자리였기 때문에 3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본금을 복리식으로 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즌마다 얼마를 넣어놓고 그 자본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매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롱 엔트리 사이즈는 100%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100%를 고수합니다. 왜냐면 저는 계좌에다가 딱 투자할 시드를 정해놓고 다른 돈은 그냥 다른 곳에 빼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해도 상관없어요. 전 재산을 투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딱 그 시즌에 투자할 금액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속성에서 해야겠죠. 속성에서 1000으로 넣어놨으면 1000을 세팅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밑에부터는 실제로 수익률과 승률 여러 가지 백테스팅 결과에 영향을 주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가운데는 연도별, 월별로 수익률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연 합계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8%는 2021년에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는 2022년도를 다 합산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은 여기 오버뷰와 성과 요약에 있는 전략 테스터 결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 힘드니까 여기에다 테이블 형태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변할 거고요. 여기도 이제 변하는 요소들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요. 거래량과 관련된 설정은 저는 냅두겠습니다.
다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량에 무조건 진입하는 겁니다. 거래량을 따로 필터를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볼린저 밴드 설정이 나옵니다. 저는 액티베이트 쇼트를 해제해서 숏 진입을 안 하겠습니다. 제 전략 공유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롱밖에 안 합니다. 숏을 안 하기 때문에 숏을 해제하겠습니다. 숏을 해제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다 영향이 끼치죠. 그래서 아까는 마이너스 20%였던 연도가 있었죠. 2022년도가 좀 개선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성향입니다. 투자 성향이기 때문에 숏을 안 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그냥 제가 숏을 안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설정의 목표는 21년에 30% 나와야 되고요. 23년에 20% 이상 나와야 되고 22년엔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제가 기본 설정 중에 빨리 바꾸고 싶은 거는 손익비 설정입니다. 손절, 익절 설정하는 곳을 가서요. 지금 2대 7로 되어 있는데 저는 3대 1.5B로 해갖고 4.5를 넣겠습니다. 손익비를 1.5로 맞추고요. 자, 그럼 21년은 30%를 넘겼고요. 22년도는 마이너스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23년은 아직 목표치인 20%를 못 넘겼으니까 계속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DX 필터를 켜볼게요. ADX 필터를 키면은 자, 오히려 여기가 떨어졌고요. 여기는 더 마이너스가 커졌습니다. ADX 필터를 따로 조절하면은 개선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아서요.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볼라틸리티 필터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MA 값을 좀 조정을 해볼게요. 네, MA를 제가 4로 바꿨더니 제가 원하는 대로 30% 이상 그리고 20% 이상 마이너스가 안 나는 걸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르고요. 제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전략 테스터의 거래 목록을 들어가서 드로우다운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진입하고 나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를 측정하는 요소입니다. 이 드로우다운을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몇 퍼센트가 피크였고 몇 퍼센트대를 평균적으로 유지하는지를 그냥 눈대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쭉 둘러봤는데 4%나 5%까지 간 건 없었고요. 피크를 쳤을 때 3%대 그리고 4%대 하나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은 1, 2%, 작을 때는 0.%를 유지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제가 드로우다운을 확인한 이유는요. 드로우다운의 피크치를 알고 평균치를 알면은 적정 레버리지가 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5배 레버리지까지는 청산 위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배 레버리지로 일단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설정 창을 열어서 포함원 레버리지에 있는 부분을 5로 적용하면은 레버리지가 적용돼서 수익률이 전부 레버리지가 적용된 수익률로 바뀌게 됩니다. 전체 순익률은 5,500%죠. 오버뷰 가면은 5,500%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레버리지를 낮출 겁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연도별 수익률에 보이는 22년 5월에 마이너스 50% 때문이에요. 저는 심리적 저항선도 고려를 할 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낮춰서 MDD를 낮출 겁니다. 그래서 2로 설정을 해서 MDD를 마이너스 30이 넘어가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월마다 봤을 때 마이너스 30%를 넘어가는 순간이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설정을 다 끝냈어요. 롱 전략 기준으로 오로지 롱만 2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782%의 수익률과 62%의 승률입니다. 자,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모든 세팅을 다 끝났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 매매를 연동해야겠죠. 자동 매매 연동하는 법을 마무리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 매매 연동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트레이딩뷰 유로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혹시 유로 플랜이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제 링크,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가시면은 $15 꿀꺽 치킨 한 마리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동 매매 봇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동해야 되거든요. 연동할 봇이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포화봇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만들었고 제가 오픈 소스로 소스 코드 다 공개했으니까요.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소스 코드 가져가서 쓰시면 되고요. 이것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자동 매매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자, 포화봇 비밀번호, 각각 이제 포화봇을 구축하면서 비밀번호를 만들었었죠. 비밀번호 설정을 했었는데 그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도강을 했다. 그러면 도강을 적어주는 거죠. 자, 레버리지 설정인데요.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백테스팅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2를 넣어서 2배 레버리지 기준으로 수익률을 확인하고 승률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로 설정하면은 이제 거래소에서 5배 레버리지로 되어 있어더라도요. 포화봇이 자동으로 2배로 변경해서 들어가게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100배 레버리지로 설정돼서 100배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2로 설정하면은 딱 2배로 깔쌈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계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여기 갖다 대보시면은 바이낸스 BTC 30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어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여기다가 표현해 주는 건데 한번 제가 적어보죠. 바이낸스 BTC 언더바 2시간 이렇게 적고 엔터를 치면요. 자, 여기 계정란에 채워진 걸 볼 수 있죠. 이게 자동 매매에 영향을 가진 않습니다. 그냥 표현해주는 글자 이름표를 남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매매 시작 시간을 설정하면 됩니다. 종료는 따로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49년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냥 내가 중간에 얼러트를 지우면 종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작 시간을 항상 시그널이 없는 시간으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각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 있죠. 내가 영상 시청하면서 자동 매매 연동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3월 11일 오후로 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오후 10시 정도로 맞춰 놓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 시간을 맞췄을 때 여기가 다 빵빵빵빵빵빵이어야 됩니다. 아무런 진입이 없어야 돼요. 여기도 비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에러 아닙니다. 비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비어 있어야 됩니다. 시그널이 있으면요. 자본금이 바뀌겠죠. 그러면 자본금 따라 진입하는 전략이면은 자본금이 다르니까 당연히 에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시그널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황색 선이 생기고요. 이때부터 자동 매매를 시작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고요. 얼러트를 위한 설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얼러트 추가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건 그대로 쓰시면 바로 일어납니다. 조건을 누른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돌파를 클릭을 해주고요. 메시지 창에 이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strategy.order.alert 언더바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얼러트 네임인데요.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다루시는 분들을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을 다루시는 분들은 여기 네임 같은 걸로 구분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볼벤 돌파 비트코인이다 라고 표시해주고 타임프레임도 써주면 좋겠죠. 2시간까지 써주면은 이게 얼러트 네임으로 등록이 돼서 나중에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림으로 넘어가서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다 해제해 주셔도 되고요. 자동 매매를 할 거기 때문에 외풍 URL만 체크를 한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각자 외풍 URL을 잘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설정이 다 끝났으면은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은 얼러트가 잘 추가가 된 겁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얼러트 창을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얼러트 창이 열리고요. 여기 이름을 확인해 보면 볼벤 돌파 비트코인 2시간 잘 뜨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내가 심볼을 잘 넣었는지 그리고 2시간인 거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러트를 추가해서 자동 매매 연동까지를 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 체결이 돼서 진입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카운팅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여기도 다 카운팅이 생기고 여기도 거래 목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자동 매매를 진행하면 됩니다.